안녕하세요. 인생 산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흩어졌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희 씨 가명의 가족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영희 씨의 아버지는 원래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던 가장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래 남쪽 사람이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저희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영희 씨는 195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실향민 2세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늘 감시받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곤 하셨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면서요. 북한에서 실향민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경계와 자기검열을 의미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었죠. 어릴 때부터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영어까지 독학으로 마스터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잘하셨거든요.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 씨는 뛰어난 성적으로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중국어였지만 부전공으로 영어와 러시아어도 공부했습니다. 대학 시절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시기였습니다.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특히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깊이 빠져들었죠. 하지만 북한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1977년 영희 씨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금강산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금강산 관광은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외화벌이도 되고 대외 선전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향민 출신인 영희 씨가 이런 중요한 업무에 배치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고 당성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담시는 더욱 철저했지만요. 1978년 봄 영희 씨는 금강산 관광 안내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 금강산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그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아,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곳을 왜 우리만 보고 있어야 하나? 남쪽 사람들은 볼 수 없나? 그런 생각들이요. 금강산 관광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끔 동유럽 국가들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 개방적인 태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너무 달랐어요. 영희 씨의 주된 업무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금강산의 역사와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금강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곤 했죠.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했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50대 남성이었는데 그는 영희 씨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요? 라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물론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관광객은 영희 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작은 수첩이었는데 그 안에는 중국의 여러 도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넓은 곳들이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밤에 금강산의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별들은 남쪽에서도 똑같이 보일 텐데 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지?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고향은 정말 어떤 곳일까? 1983년 가을, 영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강산을 찾은 한 중국인 사업가가 그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분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한은 정말 잘 살고 있다. 서울은 베이징보다도 발전했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가 되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사진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화려한 네온 사인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인가 싶었어요. 그 사업가는 영희 씨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남한에 가면 정말 환영받는다. 같은 민족이니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탈북이라는 말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만약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남쪽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건가? 며칠 후 영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잘 살고 있고 자유롭고 탈북자들을 받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저에게 몰래 라디오를 건네줬어요. 이걸로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명희 씨는 처음으로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KBS, MBC 이런 방송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잡음이 심해서 잘 안 들렸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들린 것은 정말 자유로운 목소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농담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소리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 소식을 다루는 뉴스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식량난, 정치범 수용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숨기고 있던 현실들이 남한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를 받아줄까?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하지? 1984년 봄, 영희 씨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금강산을 찾은 한 중국인 가이드가 그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중국으로 가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도 있다고 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목숨을 건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인 가이드의 이름은 왕민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는데 오랫동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왕밍 씨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압록강을 건너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했어요. 왕밍은 영희 씨에게 탈북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단둥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조선족 마을로 숨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베이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왕밍 씨가 요구한 돈이 10,000달러였어요. 당시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죠. 그 돈으로 가짜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중국에서의 숙식도 해결해준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때 생각난 게 아버지가 숨겨둔 금반지였어요. 해방 전에 장사하시면서 모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벽 속에 숨겨두셨거든요. 아버지는 언젠가 고향에 갈 때 쓰라고 하셨어요. 1984년 여름, 영희 씨는 평양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금강산에서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버지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그 금반지를 꺼내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영희야, 너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의 고향 황해도 해주를 한번 가봐다오. 그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죠. 대신 조용히 응원해 주셨어요. 조심해라. 그리고 살아서 만나자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해 8월 영희 씨는 왕민과 최종 약속을 했습니다. 9월 15일 추석 연휴를 이용해 탈북하기로 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면 경계가 조금 느슨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강산에서 압록강까지는 왕민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죠.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강산에 새로운 보위부 요원이 파견된 거예요. 젊고 야심찬 놈이었는데 직원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 같은 실향민 출신을 의심스러워했죠. 영희 씨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요원이 저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과 많이 이야기하던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냥 금강산 설명만 한다고 했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더 늦으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왕밍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그래서 9월 10일로 날짜를 바꿨죠. 바로 3일 후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9월 10일 새벽 3시, 영희 씨는 금강산 숙소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날이 바로 탈북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아버지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금반지. 그게 전부였어요. 무엇보다 들키면 안 되니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죠. 오전 10시 왕민이 관광객들과 함께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왕민이 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관광 중에 화장실에 간다며 잠깐 빠져나왔죠. 그때 저에게 가짜 여권과 중국인 관광객 옷을 건네줬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영희 씨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변장해서 왕민의 관광버스에 몰래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4시 관광이 끝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도 그들 틈에 섞여 버스에 올랐습니다. 중국어로 다른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다행히 제 중국어 실력이 좋아서 의심받지 않았죠. 하지만 검문소가 문제였어요. 금강산에서 나가는 길목에는 북한군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과 승객을 검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북한군이 버스에 올라와서 여권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영희 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군인이 제 가짜 여권을 받아들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베이징에서 왔다고 대답했죠. 그 군인은 한참 동안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거니까. 하지만 다행히 그 군인이 여권을 돌려주면서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했어요. 검문소를 통과한 순간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계속 긴장했죠. 혹시 뒤에서 추격해오는 건 아닌지, 중간에 또 검문소는 없는지. 저녁 8시경 드디어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중국 단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바로 저기가 중국이구나. 저 불빛들 너머에 자유가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니까. 왕민이 영희 씨에게 작은 고무보트를 가리켰습니다. 저걸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물살이 세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면 절대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했죠. 중국 공안들이 순찰을 돈다고. 밤 10시 영희 씨는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보트에 앉아서 노를 저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북한을 떠나는구나. 부모님, 미안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분 후 영희 씨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한 영희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왕밍이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또 한 명이 왔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집에는 영희 씨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밤에는 중국 공안이 올까봐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조선족이 아닌 이상 금방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좁은 방 안에만 있어야 했어요. 정말 답답했죠. 더욱 힘든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베이징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는데 영희 씨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 조선족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3,000달러는 더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때 절망했어요. 이미 가진 돈을 다 썼는데 어떻게 구하죠? 결국 영희 씨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이 하루 5달러. 3,000달러를 모으려면 2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1985년 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 한국 영사관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가을, 마침내 베이징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검표할 때마다 가짜 신분증이 들통날까봐.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어요.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을 영희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 주변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새벽에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1986년 1월, 영희 씨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죠.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31세의 영희 씨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착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40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거니까. 한국 정착 초기 영희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말의 장벽이었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동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변소라고 하냐며 웃기도 하고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아직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동물 보듯 했어요.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김일성을 실제로 봤어요? 이런 질문들. 처음에는 답해줬는데 나중에는 지겨워서 그냥 피하게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집도 있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니까 외로웠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꺼려했거든요. 영희 씨는 결국 중국어 실력을 살려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7년이었는데 한중 수교 전이라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죠.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과연 살아계실까? 제가 탈북한 걸 아실까? 혹시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1990년 영희 씨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김수진 씨와 결혼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저희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여줬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부터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 것. 결혼 후 1992년에 첫 아들 민수가, 1995년에는 딸 은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과거를 언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영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엄마는 북한에서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 멀리 북한에 계신다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딸 은정이는 엄마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정이가 중학생 때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구나 싶어서.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것입니다.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볼 때마다 울었어요. 저도 혹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영희 씨는 이산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어서. 2010년 영희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탈북한 사람을 통해 부모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1995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2008년에 제가 탈북한 이후로 정치범 가족으로 분류되어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유를 찾겠다고 떠난 그 선택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영희 씨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자책만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부모님을 버리고 온 나쁜 딸이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특히 딸 은정이는 엄마의 상태를 보며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은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2015년 영희 씨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영희 씨는 탈북민 모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더라고요. 2018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민수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이 아이는 당연하게 누리고 살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북한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겠구나. 분단의 아픔을 모르고 자랄 거구나. 그게 좋은 건지 아쉬운 건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북한과의 교류는 더욱 막혔습니다. 그나마 있던 소식통도 끊어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 소식을 들을 길이 아예 없어졌어요. 정말 답답했죠. 작년 2023년에 영희 씨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 그녀는 종종 손자 지훈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훈이가 5살인데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는 왜 여기 왔어? 그러면 저는 할머니가 살던 곳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곳으로 왔다고 대답해요. 영희 씨는 언젠가 지훈이가 자라면 진실을 모두 말해줄 계획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통일이 되면 함께 북한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고향 황해도 해주도 같이 가보고 싶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이제 68살이에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과연 살아서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 산소라도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요즘 영희 씨는 자주 꿈을 꿉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나오는 꿈을 말입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영희야, 잘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구나라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최근 들어 영희 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와 그리움 때문인지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부모님을 떠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가까워지네요. 딸 은정이는 이제 28세가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은정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외가 쪽에서 오실 분이 없어서 좀 아쉬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희 씨는 은정이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듯이 제 딸의 인생 중요한 순간들을 부모님이
함께 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분단의 현실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해 겨울 영희 씨는 오랜만에 금강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한번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곳에 가면 옛날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 제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던 그 바위들, 폭포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자유롭게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요즘 영희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지훈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훈이가 커서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할 때 이 일기를 보여주려고요.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일기에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정착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셨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다고 적었죠. 올해 초 영희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촌 동생이 탈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가족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촌 동생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사촌 동생은 영희 씨에게 부모님의 유품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해방 전의 황해도 해주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찍은,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영희 씨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이제 북한이 그리워요. 미운 곳이지만 동시에 그리운 곳이에요. 사촌 동생은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아직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영희 씨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께 인사라도 한번 드릴 수 있을 거야. 영희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촌 동생과의 만남은 영희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혈육이니까. 그 동생이 저에게 누나 많이 그리워했어요. 부모님도 마지막까지 누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영희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영희는 잘 살고 있을 거야. 자유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면서도 더 그리워졌어요. 영희 씨는 사촌 동생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친척들의 안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촌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올해 들어 영희 씨는 적극적으로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그리고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강연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대학생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어줘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통일이 꼭 되어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북한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해요. 지난달 영희 씨는 손자 지훈이와 함께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지훈이에게 저기 넘어가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할머니 언제 가볼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는데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임진각에서 바라본 북녘 땅을 보며 영희 씨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어요. 불과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갈 수 없다니 참 기막힌 현실이에요. 요즘 영희 씨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꼭 살아서 통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목표가 확실하시네요 라고 농담하시더라고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미사일 발사했다, 핵실험했다, 이런 소식들.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떨까? 제 친척들은 괜찮을까? 최근에는 북한 음식을 해 먹으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냉면이나 순대 같은 것들. 남한에서 파는 것과는 맛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요. 그 맛을 먹으면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영희 씨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부터 찾아뵙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도 가보고 제가 일했던 금강산도 자유롭게 다시 가보고 싶어요. 요즘 영희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고 근처 공원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서 항상 북쪽을 바라봐요.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죠.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요. 영희 씨는 지금 아들 민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정 씨는 영희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수정이가 정말 착해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더 잘해줘요. 5살 손자 지훈이는 영희 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와서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물론 아이 수준에 맞게 각색해서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왜 기차를 타고 못 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이런 순수한 질문들.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영희 씨는 지훈이에게 조금씩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같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멀어? 라고 물어보죠. 가깝지만 갈 수 없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려요. 딸 은정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사위 진호 씨도 영희 씨의 과거를 잘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은정이가 결혼 전에 진호한테 미리 다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는 탈북민이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북한에 계신다고. 진호가 그 얘기 듣고 더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희 씨는 가끔 은정이가 걱정됩니다. 은정이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에게는 외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가계도를 그릴 때도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게 분단의 현실이에요. 영희 씨는 요즘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요. 선생님, 저 통일 볼 때까지는 살아야 해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할머니, 그럼 오래 사셔야겠네요 라고 하세요. 특히 당뇨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북한 관련 뉴스를 보거나 부모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요즘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서로 위로가 돼요. 특히 새로 온 분들에게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20대 젊은 탈북민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 생활 적응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줬죠. 그 젊은 탈북민이 나중에 영희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지난 추석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갔는데 그곳에서 영희 씨가 준비한 상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부모님을 위한 상을 차렸어요. 물론 실제 산소는 북한에 있지만 마음만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지훈이가 할머니 누구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거야라고 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한 말이 영희 씨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요즘 영희 씨는 북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미사일이니 핵이니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왜 자꾸 그런 일만 벌이냐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제 친척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도 막히고 주민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제가 떠날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힘들까? 정말 안타까워요. 영희 씨는 가끔 북한 방송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더라고요.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생각이 나서 씁쓸해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는 반갑기도 합니다. 평양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올해 초부터 영희 씨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통일 교육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긴장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학생들의 반응이 때로는 영희 씨를 놀라게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할머니, 북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군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북한이 정말 먼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걸요. 또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강연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편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일이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편지들. 정말 감동적이에요.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요. 통일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북한 주민들과 갈등은 없을까? 이런 것들.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요. 영희 씨가 대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할머니의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요. 하지만 가끔은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할머니, 솔직히 통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남의 나라 일인 거구나 싶어서. 그럴 때마다 영희 씨는 더욱 절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헤어져 본 적이 있나요? 평생 만날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지해져요. 영희 씨는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최근 들어 영희 씨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커서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할 때를 위해서 제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사진첩도 만들고 일기도 정리하고 그 사진첩에는 영희 씨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은 몇 장 없어요. 탈북할 때 많이 버리고 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들은 많아요. 결혼식, 아이들 돌잔치, 졸업식. 특히 손자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구나. 할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고 자라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영희 씨는 지훈이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어릴 때는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갔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했어. 그런데 너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에게 당부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잊으면 안 돼.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얼마 전에는 지훈이와 함께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지훈이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할머니, 가족도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지훈이는 아직 어리지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할머니, 전쟁이 왜 일어났어? 나쁜 사람들이 싸웠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영희 씨는 요즘 자주 꿈을 꿉니다. 통일이 된 후의 꿈을 말입니다. 꿈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요. 평양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부모님 산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왔어요라고 인사를 드려요. 그 꿈에서 영희 씨는 항상 웁니다. 꿈에서도 울고 깨어서도 울어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으면서도 꼭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씨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통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8살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희망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희 씨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훈이 세대가 어른이 되면 아마 통일이 될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산소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대신에라도요. 최근에 영희 씨는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만약 제가 통일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면 통일이 된 후에 제 유골 일부를 북한에 있는 부모님 곁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 유언장에는 또 다른 당부도 적혀 있습니다. 지훈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과 잘 지내라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지난달 영희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통일희망대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인정해 준 거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시상식에 참석한 영희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떨렸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분단으로 이내 부모님과 생이별한 딸입니다. 이런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았는데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내서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어요. 영희 씨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 인터뷰도 하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분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효도 못한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요즘 영희 씨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입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책이 될까 싶었는데 편집자분이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책 제목은 그리움이 자유보다 클 때로 정했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책을 쓰면서 영희 씨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구나 싶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견뎠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영희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부모님과의 이별 장면을 쓸 때입니다. 그 부분만 쓰려고 하면 눈물이 나서 못 쓰겠어요. 며칠씩 밀어놓고. 그래도 써야죠. 그게 제 이야기니까. 손자 지훈이도 할머니가 책을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책에 내 이야기도 나와?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물론이지. 지훈이는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이 책이 통일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쓰는 진짜 이유예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에요. 미국, 캐나다, 호주.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갔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가볼 생각이에요. 영희 씨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통일의 의미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한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희 씨에게는 여전히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나올 때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지만 탈북민은 안 되니까요. 그럴 때 정말 서러워요. 올해 들어 영희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32년, 한국에서 36년. 이제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졌네요. 영희 씨는 자신이 내린 선택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 옆에서 마지막까지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자유도 지훈이도 없었겠죠. 가장 후회되는 것은 역시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나 싶어요. 아버지, 저 남쪽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그곳으로 오라고. 하지만 그랬다면 부모님이 말리셨을 테고, 영희 씨는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 주셨을 거고요. 요즘 영희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다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희 씨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살아있고 싶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훈이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지훈이가 저에게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볼 수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지훈이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그 사진을 지훈이에게 보여줬어요.
이분이 증조 할아버지야. 정말 착하신 분이셨어라고 했더니 지훈이가 언제 만날 수 있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영희 씨는 지훈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할머니가 통일이 되면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어. 그때 지훈이도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손 잡고 같이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영희 씨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나중에 지훈이에게 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최근 영희 씨는 평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을 겪고 탈북을 겪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희 씨가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영희 씨는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움과 희망 사이에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 평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더 커요. 제가 살아서 통일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영희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68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자유 덕분에 제 아이들과 손자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영희 씨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3가지 소원이 있어요. 첫째, 살아서 통일을 보는 것. 둘째,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는 것. 셋째, 손자 지훈이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영희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원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세 번째 소원만큼은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영희 씨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여성의 삶, 자유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영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5살 손자 지훈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할머니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산소를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북쪽을 바라보며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족의 소중함. 영희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 산책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 잊혀져가는 소중한 기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